전국에서는 수험생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산 박경수 선생님과 더불어서 언어 영역, 즉 국어로 바뀌었죠. 국어 교과목의 비문학 부분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왜 또 호가, 당산 뭐 예전에 계속 쓰셨던 부분인데 꼭 그렇게 소개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제가 태어난 데가 당산동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양화대교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다리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은 상산조자룡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사람 출생지가 상산에서 태어났고, 저는 다 당산에서 태어나서 당산 박경수 선생, 그리고 그때 뭐 당산 선생이라고 부르셨는 게 저는 더 마음에 듭니다. 예. 네. 당산 예전에 중국 영화 있었던 것 같아요. 당산 비권. 당산대역이 있었죠. 그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저는 제 고향인 당산동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 지명이랑 호랑 이렇게 같이 연관이 되어져 있네요. 유명인들이 그런 건 많이 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유명인이라는 게 아니고요. 네. 예. 한번 따라 해본 겁니다. 앞으로 당산 많이 좀 이렇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당산 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예. 네, 오늘 당산 선생님과 더불어서 예. 비문학 부분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문학 난이도가 이번에 급작스럽게 수직 상승했다. 예. 전 수험생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2019년 입시의 가장 큰 해고로서 국어 영역 비문학의 충격이 큽니다. 이미 정시까지 다 2019학년도 입시는 마쳤습니다만은 그 여파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문학 난이도 상승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 당산 박경수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 부분 거에 대한 통찰력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 난이도가 어렵다는 거는 이제 제시문 자체가 낯설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문계 친구들이 과학의 제시문을 접하고 자연계 친구들이 인문 사이의 제시문을 접하다 보니까는 체감 난이도가 일단 높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비문학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문학 비문학이 있을 때 아주 작은 분야가 났었어요. 결국 우리가 인문계 자연계가 나눠지지만은 자연계 친구들이 인문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인문계도 자연계에 대해 관심을 갖다. 근데 가질 방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비문학에서 어떤 제시문 자체를 갖다가 서로 크로스해서 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결국은 난이도 체감을 느낄 수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올해 수능의 대세는 국어고, 국어에서 비문학을 얼마나 잘하냐. 결국은 그게 전체적으로 수능의 어떤 키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난립니다. 다들 비문학이 어려웠는데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래서 점점 난이도는 상승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네. 특히 이제 인문 제시문들, 순수 인문 제시문, 사회과학 관련되는 또 제시문들, 거기에 또 좀 더 응용되어진 경제, 경영 관련되는 그와 같은 제시문들이 이과생들에게, 자연계 학생들에게 부담이 가고요. 그렇죠. 반면에 또 이번에 그 수능 우주론과 같은 그와 같은 문제는 문과생들에게는 그야말로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많은 충격을 주었는데, 옥상 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더라고요. 네. 옥상으로 가서 그 다음 어떻게 행동하죠?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와중에서 과연 국어 영역 비문학 교습, 지금까지 국어 선생님들이 해왔는데, 비문학이 문학 선생, 문학을 전공했던 문학 선생님이 문학이 아닌 비문학을 이렇게 이제 수업하는 부분거에 대해서 그 교습의 주체가 누구여야 된다 하는 우리 당산 선생님만의 본인의 이제 그와 같은 견해가 확고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거에 대한 의견을 좀 구합니다. 보통 이제 문학이라는 건 쉽게 해서 시소설 같은 걸 말씀드리겠죠. 그러니까 문학 자체는 결국 감상적인 글이죠. 화자가 공감을 일으키는 그런 글입니다. 이게 문학이라 그러죠. 그럼 비문학은 뭐야? 문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거 반대가 뭐야? 이성적인 글쓰기죠. 결국 비문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객관적인 글쓰기를 통해서 내 글을 읽는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글쓰기들은 다 비문학이죠. 여러분 서점 가서 아무 책이나 꺼내봐봐. 이게 다 비문학이야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요, 문학과 비문학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비문학의 비중이 굉장히 적게 출제가 됐어요. 저희가 시험 볼 때는 비문학 자체가 없었어. 그냥 국어 그러면 문학, 뭐 화법, 작문, 뭐 문법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네, 예전에는 학력고사 때 국어 2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고전, 그렇죠. 근대 문학, 예, 뭐 이런 부분들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출제가 되다가 그러면 이제 비문학의 비중이 결국 이제 점점 커지면서 이게 거의 지금은요, 자, 언어 45문항에서 비문학이 15개 뿐이 안 되지만 이게 이제 당락을 결정하는 거야. 이게 점수가 안 나오면 언어 성적이 안 나옵니다. 언어 성적이 안 나오면 수능 자체가 그의 농사가 망친다. 그 정도로. 그러면 비문학 자체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게 점점 독립적인 과목처럼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성에 의해서 문학을 가리키는 분이 그냥 알아서 또 비문학도 가르쳐. 성격이 틀린데. 결국은 비문학이 이렇게 난이도가 높아지면 전문적으로 비문학을 연구하고 고민하는 선생님이 비문학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 문학의 곁다리로서 비문학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국어의 커리큘럼을 보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문학이거든? 커리큘럼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비문학을 전문적으로 가르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 비문학 자체는 뭐냐면 일반적인데 독서를 비문학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인문사회, 뭐 과학의 다양한 책들, 뭐 그런 책들을 읽고 공부를 했을 때 제대로 가르침이 된다. 단지 그냥 관성적으로 어느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 내가 그냥 이게 국어의 거식으로 포함이 돼 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 그러한 어떤 과거에 같은 거 연결성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건 이제 지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가르치냐 이거야. 결국은 비문학 자체는 사고력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비문학 자체가 또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비문학은요. 예를 들어서 시나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 나온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존에 어떤 배웠던 거를 다시 써먹는 게 좀 힘들다.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결국은 비문학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다양한 어떤 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갖다 성찰하고, 그러한 분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국어 선생님 가르치면 안 돼요? 국어 선생님 가르쳐도 되죠. 근데 그 대신 문학과 비문학을 갖다가 문학의 연장선이라는 사고를 나는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독자적인 영역이다. 극단적으로 저는요, 수능 과목이 국어, 비문학, 수학, 영어, 나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도 될 정도로 이거는 독립적인 어떤 학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밑바탕에는 이제 아이들의 어떤 융합적인 사고력을 이거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한 번은 훈련을 시켜보자. 그런 게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네. 결국은 지금까지 비문학이라는 것이 이제 국어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예, 문학을 전공하신 선생님, 또 언어를 전공한 게 국어, 국문학, 예를 들어서 그럼 언어랑 문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문학이 아닌 정반대인, 그렇죠? 느끼고 즐기는 것이, 향유하는 것이 문학적 체험인 부분인데, 그거랑 전혀 별개인 문학이 아닌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 목적이 틀린 거죠. 정반대인 그렇죠. 비문학이죠. 이성적인 글쓰기고, 그렇죠. 객관적인 글쓰기니까. 오히려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더 가깝지 않나요? 그렇게 따질 수도 있죠. 네. 극단적으로. 오히려 비문학은 정반대니까. 성격이 틀리니까. 네네. 그렇죠. 문학과 비문학은 대립이에요. 감성적인 글쓰기하고 이성적인 글쓰기. 그러다 보니까 그 감성적인 수업법이 또 같이 비문학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바꿔야 된다 이거야. 그러한 어떤 이거는 또 다른 과목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학은 되게 흔히 이제 창의적인 글쓰기, 네, 이제 또 창조적인 어떤 문학적인 그렇죠. 창작, 이제 이 부분 것의 작품을 어떻게 우리가 느끼고 해석하느냐 이 차원이라고 그렇죠. 하면은 비문학은 철저하게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거를 통해서 설득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전에
화작하고 문법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국어의 범주, 문학하고 포함해서 국어의 범주로 집어넣고 비문학은 따로 독립시키자.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중요성이 있고 그랬을 때, 그리고 독립이 됐을 때 비문학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들이 또 치열한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국어의 곁다리란 말이에요. 비문학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국어에 이게 굉장히 이게 핵심적인 거,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수능에서 당락을 결정하고 더 나가서 모든 거에서도 큰 의미가 드는데 결국은 그 비문학 출제를 이렇게 어렵게 낸다는 것은 이 과목 자체를 독자적인 과목으로 분류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비문학 자체가 성격이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한글로 쓴 거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언어에서 독립시켜서 차라리 국어 파트에서 문학 파트, 비문학 파트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영어, 수학 이렇게 독립이 될 정도로 중요도가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 정신에도 맞습니다. 이게. 그랬을 때 관성적으로 내가 그냥 국어 선생님이니까 당연히 그래 문학도 가르쳐 비문학도 이런 식에서 벗어나서 이 학문을, 이 비문학을 접하는 어떤 자세도 좀 틀려지지 않을까. 결국 비문학의 주체는 평상시 그러니까 논리를 갖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법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학문적인 논리적인 학문을 배우는 어떤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뭐 그거 전공했다고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수많은 독서를 통해서 그런 어떤 논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치열하게 연구하는 선생님들, 그런 분들이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단순히 내가 그냥 국어 전공자다, 그래 문학도 가르쳐 비문학도 가르치다, 이런 식으로 도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과목에 대해서 이제 대접을 해주자 이거예요, 저는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수능 과목도 바뀌어지겠네요. 문학, 1교시 문학, 2교시 비문학, 3교시 영어, 4교시 수학. 저는 그렇게 가는 게 이 과목에 대해서 대접을 해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국어 곁다리를 가다 무시하고 있어. 어렵게 나오는데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 비문학이라는 출제 체계는 국어 속의 한 영역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국어 영역과 별개의 그와 같은 영역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비문학 자체가 쉽게 해서 독서를 비문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접하는 모든 책들, 문학에 대한 모든 책들 그 자체가 비문학이고요. 그 자체가 출제 제시문들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금년 수능 31번 우주론 관련되는 그와 같은 문제가 논란이 많습니다. 그 부분 거에 대한 선생님의 분석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게 물론 이런 시도는 좋습니다. 우리가 인문계 수험생들이 그래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 유도 이건 좋다 이거야. 그리고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비문학 성적이 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화두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독서를 하라 그래요. 근데 고3들이 그 시간이 없잖아. 그러면 비문학 제시문을 통해서 저는 독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31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이제 표적수사라고 있죠. 표적수사. 그래서 얘는 뭐 짜집게 해가지고 무조건 집어넣겠다. 이것처럼 저는 표적 출제가 아닌가. 뭐 제시문 자체는 훌륭해요. 근데 그 제시문에서 과연 이거 31번은 내야 되는가? 오히려 그 31번 제시문은 결국은 귀납법과 연역법의 어떤 발전 과정을 통해서 뉴턴이 연역법의 어떤 시대적인 사상을 반영하면서 만류인력 법칙은 나는 연역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시문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뉴턴의 만류인력을 지구과학 측면에서 그렇게 깊게 난다. 그러면 이거는 선택 과목에 의해서 당락을 결정되는 게 아닌가. 실제적으로 지구과학을 선택했던 수험생들, 뭐 선택만 했다고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공부를 했던 수험생들은 금방 정답을 유추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출제적인 어떤 미스가 아닌가. 시도는 좋지만은 선택에 의해서 유불리가 나눠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예. 탐구 영역에 따라 가지고서 자기의 선택 과목에서 배운 내용이
그와 같은 지식적인 기반이 국어 비문학 성적을 좌우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결정적으로 뭐 그게 이제 그 배경지식하고 관계 있는데 배경지식은 내가 있으면 물론 접근성은 편해. 독해를 할 때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지구과학 문제지. 네. 그렇게 봅니다. 또 42번도 사실은 그 논란이 많은데 예. 워낙 31번 문제가 큰 이슈가 되다 그렇죠. 보니까 네. 42번 문제가 좀 살았죠. 묻혀 있었던 묻혀 이제 있었죠. 그런 네. 부분인데 42번도 31번만큼이나 출제의 어떤 논란 네, 오류 그렇죠. 논란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과연 이게 출제할 만한 그와 같은 국어 교과의 방향이냐에 대한 그와 같은 문제 제기가 많은데 선생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게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 논리학 문제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16년대 귀남 논증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17년대 총체주의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 논리학 문제가 선지에 한두 개 깔려 있게끔 그런 식의 문제는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험생들이 논리학에 관심을 갖자 그런 생각은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논리학이 통으로 제시문을 나왔어요.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니트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올해 출제 교수진들이 이제 언어 선생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들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럼 법학 전공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15분 문제가 법학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연계성에서 그래 뭐 어렵게 나오는데 하나 내보자 이런 식으로 갔는데 결국 이제 물론 논리학 문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야. 비문학 자체가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하는가.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독서를 통한 사고력의 측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논리학 문제가 주가 되면 안 되는 거고 제시문이 통으로 나오면서 결국 이거는 42번 같은 경우도 일부 제가 소송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 자체가 논리학에 나오는 것에서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논리학 자체가 통으로 나오면서 수험생들한테 오히려 기존의 비문학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학문 간의 융합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벗어나서 아쉬움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뭐 이 자리에 빌려서 얘기하면 앞으로 논리학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모순관계라든지 귀남논중, 연역논중 이런 기본적인 논리학 문제에 대한 사고는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이거하고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편하게 제시문을 접하지 않을까. 이 문제의 교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네. 이상으로 금년도 2019년도 대학 입학에서 가장 크게 변수로서 작용했던 국어 비문학 영역의 난이도 상승 문제 그리고 과연 비문학에 대한 교습의 주체가 누구여야 되느냐 그리고 논란이 많았던 31번 문제, 42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서 당산 박정두 선생님과 같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